조립계획 생성,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9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확장의 두 번째 절인 로봇 자율조립 계획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로봇 자율조립 계획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 주제가 조금 양이 좀 많아서 둘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형상과 제품 자료 추출, 그리고 두 번째 형상 관계 인식이라는 4개 단계 중에 앞에 2개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자율적 로봇 조립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로봇 조립 계획은 사람이 만든, 즉 엔지니어가 만든 3D CAD 조립품을 표현한 3D CAD 파일로부터 자동으로 어떤 로봇의 조립 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율적 로봇 조립 계획이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어떤 엔지니어가 설계한 3차원 3D로 표현되어 있는 조립품 CAD 파일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과정의 입력은 조립품 3D CAD 모델이고요. 출력은 로봇의 조립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CAD 파일로부터, CAD 모델로부터 로봇 조립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CAD 파일에서 형상과 제품 구조를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한 추출된 형상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제 조립 공정을 표현하는 단계, 네 번째는 조립 계획을 생성하는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형상과 제품 구조 추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3D CAD로 정의되어 있는 그 내용을 3D CAD 형상 자료를 우리가 추출을 해서 이제 뒤에 어떤 계획, 조립 계획을 위해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D CAD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그 3D CAD 파일에서 자료를 추출하지는 않고요. 이 3D CAD 파일을 우리가 스텝 표준으로 전환해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 표준은 뭐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ISO 표준으로서 거의 모든 CAD 시스템에서 자신의 3D 모델을 스텝 파일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파일로 이렇게 내보내지는데 이 스텝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스텝 파일은 단순히 형상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준이 아니라 제품 자료, 특히 부품 리스트라든가 제품 구조 정보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준 안에.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스텝 표준을 저희가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스텝 표준을 보면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스텝 표준을 보면은 어떤 형상을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 비랩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상에 관계된 아이템, 그러니까 프로덕트 부품을 말하겠죠. 부품하고 그들 사이에 그 제품 구조, 뭐 BOM 구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추출을 해서 형상과 제품 구조를 추출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CAD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합니다. 특히 이 스텝 표준에서는 이렇게 스텝 표준을 따라서 제품 형상을 나열하는 표현하는 방법을 P21 표준이라고 합니다. 파트 21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P21이 사실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현은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이 스텝 표준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CAD에서 형상과 제품 구조를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스텝에서 형상을, 제품 형상을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텐데요. 하나는 그 각각의 부품들, 뭐 구성 부품이라고 그러겠죠. 그 부품들을 어떻게 형상을 표현하는지 하는 간단한 원리하고, 그런 구성 부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립품을 만들 텐데, 조립품은 또 어떻게 형상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텝 표준에서는 각 부품의 형상을 3차원 형상을 비랩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비랩으로 표현은 3차원 형상을 기하하고요. 위상 요소로 표현하는데 요 3차원 를 이루는 3차원상의 어떤 평면 또는 뭐 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 페이스를 그 빈틈없이 3차원적으로 막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차원 형상을 어떻게 보면 페이스들의 모임으로 페이스들을 빈틈없이 서로 이렇게 딱 맞춰서 표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정육면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페이스가 6개가 있죠. 6개가 딱 서로 빈틈없이 맞춰주면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3차원 공간에 그 3차원 입체적인 물체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차원 정의를 어떤 페이스들의 모임으로 다 연결 그 잘 막혀진 모든 막혀진 페이스들의 연결으로 한다. 그것이 이제 비랩의 기본적인 제품 형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에 지금 이제 비랩하고 제품 구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A에 비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표현을 보시면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인트가 이제 4개가 있으면 그 4개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하면 공간상의 하나의 페이스, 평면이 되겠죠. 평면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꼭지점이고 그 꼭지점을 연결한 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페이스 면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면들을 이제 쭉 연결을 하면 6개를 연결을 하면 정육면체가 생기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꼭지점을 뭐 예를 들어 3개의 면이 공유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2개의 면이 또 하나의 선, 꼭점과 꼭점을 연결한 선을 또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빈틈없이 어떤 육면체가 정육면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3차원 어떤 부품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비랩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달아서 우리가 그럼 조립품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A의 비랩에서 표현한 정육면체가 예를 들어 D라는 어떤 단위 부품, 제일 아래 구성 조립품을 구성하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처음 단계의 부품을 표현한다고 하고요. 또 가정으로 이 제품은 이제 정육면체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조립품을 만든다고 쳤을 때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D하고 E라는 부품을 조립해서 B라는 조립품, 중간 조립품이 되겠죠. 그게 만들어지고 또 B라는 중간 조립품하고 C라는 어떤 구성 부품을 연결해서 조립해서 A라는 부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A라는 부품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다시 또 비랩으로 표현하지는 않고요. 가장 밑에 있는 구성 부품들 여기서 보면 D, E, C라는 세 개의 어떤 구성 부품의 형상을 비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라든가 중간 제품 B라든가 A는 다시 형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구성 부품의 D, E, C의 형상들 정보를 비랩 정보를 이용하면서 B하고 A에는 단순히 그 D하고 E 또는 C의 이 구성 부품들의 위치 정보만 기록을 합니다. 위치라는 것은 어떤 3차원 상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D가 얼마만큼 이동했다. 또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회전했다. 이런 정보들을 B하고 A에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DEC 구성 부품의 비례 형상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B나 A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B나 A의 이 구성 되는 부품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B하고 D 사이의 제품 구조 관계, B하고 E 사이의 제품 구조 관계에 요 위치 정보, 이 부품이 조립품에서는 이 구성 부품이 조립품에서는 어느 위치로 이동해서 회전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조립품의
그 3차원 형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립품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품 구조라는 것은 조립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들을 서로 연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구조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그림에서 A, B, A, C 그 다음에 또 B가 중간 조립품이니까 B와 D, B와 E 간의 구성 관계들이 표현이 돼서 제품 구조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나 B의 조립품의 중간 조립품의 어떤 형상은 자체적으로 B랩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구성 부품들의 B랩 정보를 가져와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위치 정보가 달라지게 되죠. 위치 정보가 각 조립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위치 정보를 우리가 사실은 제품 구조에다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B가 D와 E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B하고 D 사이의 구성 관계에다가 이 D라는 것이 B에 연결이 될 때, 그러니까 조립될 때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놓여진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 구조와 제품 형상을 이제 스텝에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스텝 파일에 예를 들어서 3D CAD 파일에서 스텝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 스텝 파일에 이 정보들이 모두 포함돼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앞에서 스텝 파일로 정의되어 있는 제품 형상과 그 다음에 제품 자료, 뭐 주로 부품하고 그 다음에 그 부품들의 제품 구조 정보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것들을 모두 이제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파일에 다시 넣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CAD 파일, 스텝 파일 되겠죠. 스텝 파일에서 뽑아낸 형상 정보하고 그 제품 구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CAD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뽑아서 CAD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텝 표준 자체를 만들 때 형상뿐만 아니라 제품 구조 정보도 거기다 포함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밖에 나왔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객체화시킬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표현 방법들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P21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고려한 스텝 표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쉽게 CAD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B랩으로 표현된 스텝 표현, 형상 표현하고 제품 구조 정보를 다 뽑아서 스텝 파일로 내보낸 다음에 그 스텝 파일을 다시 처리를 해서 CAD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CAD에서 어떤 그 형상 정보하고 제품 구조 정보를 이제 뽑아내서 그 CAD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제품 구조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어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제품 자료들이 이미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CAD에서 뽑아낸 형상 정보를 기존에 어떤 그 제품 자료, 뭐 아이템 정보도 있을 거고요, BOM 정보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제품의 그 기술 문서 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사실 이 정보를 연결을 해야지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형상, 제품 자료, 뭐 연관 객체 자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우리가 검색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그렇게 들어온 CAD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CAD 데이터베이스 내용하고 기존에 우리가 뭐 PDM, PLM 시스템에서 뭐 관리하고 있는 아이템 리스트, 제품 구조랑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CAD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면 그 아이템 리스트 CAD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낸 스텝에서 뽑아낸 프로덕트 정보하고 이 제품 구조 정보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형상하고 아이템, 형상하고 제품 구조, 형상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술 문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로 검색을 할 수 있고 뭐 SQL에 조인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방금 말씀드린 제품 형상하고 그다음에 제품 자료가 연결된 걸 보여드리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A라는 조립품이 있고 B, C, D, E라는 어떤 구성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조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품 형상이 예를 들어서 E라는 제품의 형상이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객체화돼서 그러니까 파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페이스라는 객체, 뭐 버텍스, 꼭지점이라는 객체, 꼭지점 사이에 선이라는 객체, 그 다음에 그 페이스가 뭐 평면이라는 어떤 정보, 그 다음에 그 페이스가 어떤 뭐 복면이라는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수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하고 제품 형상하고 연결을 하고요. 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앞에서 우리가 조립품을 3D CAD로 표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형상 정보는 제일 마지막에 구성 부품인 아이템에다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조립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플레이스 정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그 제품 구조에다 구성 관계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형상, 제품 구조 정보, 그다음에 아이템 리스트, 뭐 기술 문서,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제품 자료를 하나로 이렇게 객체로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 조립 계획 생성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CAD 파일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CAD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온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형상의 관계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형상의 관계라는 것은 부품 간의 관계, 그러니까 부품 간에 특히 부품의 형상 때문에 생기는 서로 관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CAD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이 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파일을 다 열어서 그 안에 것들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앞에서 그 CAD의 형상을 CAD 데이터베이스 또 특히 CAD 데이터베이스가 제품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돼서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 인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볼 때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형상 인식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로 부품 간에 접하는 면 인식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접하는 면이 중요하냐면 부품 간에 접하는 면에 의해서 어떤 부품이 조립되는 위치도 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조립면 때문에 그 부품이 조립되는 방향, 즉 어떤 A라는 부품하고 B라는 부품을 조립해야 되는데 아무 방향이나 B 부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A랑 조립할 수는 없거든요. 그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특히 접하는 면 제약 조건 때문에 방향이 조립할 때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팔이 그 부품을 잡아서 이렇게 조립하려고 접근하는 방향이 바로 이 접하는 면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은 형상 인식 중에서 접하는 면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예를 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주위에 어떤 접하는 면들이 제한을 하고 있으면 그 접하는 면들의 제한에 따라서 어떤 조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품이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로봇팔은 뭐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로봇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을 고정시켜 놓고 그걸 저희가 이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스 부품이고 다른 하나를 부품을 잡아서 이동을 시켜서 조립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조립품을 만드는데요. 이 이동하는 부품을 무브 하는 부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래를 베이스 부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무브하는 부품이 베이스 부품에 다가가는 방향이 이런 접하는 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 그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접하는 면 때문에 우리가 접근 방향, 무브 부품이 베이스 부품에 조립하려고 할 때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예로 이제 그림에 보시면 A 부품이 있습니다. A 조립품인데요. A 조립품은 A 부분에 두 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아래 그 담고 있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이제 직사각형으로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B 쪽으로 가면 그 부품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그 육면체 홈이 들어있는 육면체에다 조그만 육면체를 꼽아놓은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육면체 아래쪽에 다시 원뿔형으로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그 아래 큰 육면체에 구멍이 있는, 막혀 있는 구멍에 끼워지게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접하는 면 형태로 본 게 C입니다. C를 보시면은 거기에 두 가지 면이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면인데요. 하여간 그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로 이렇게 튀어나와 그 원기둥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군데 옆면, 원기둥의 옆면하고 아래 끝 부분이 접해져 있고요. 또 그 육면체 부분에 또 아랫 부분하고 옆 부분이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해져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려를 한다면 이 부품, 즉 작은 돌기가 있는 육면체 부품을 그 베이스 아래에 있는 큰 육면체 부품, 막혀 있는 구멍이 있는 육면체 부품에 조립할 때 위부터 이렇게 조립할 수밖에 없는, 또는 뭐 분해할 때는 수직으로 위쪽으로 지금의 G 방향, 그 화살표 방향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면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무브 부품을 베이스 부품에 조립하는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품 간의 관계에서 두 부품에 접하는 면이 어디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품 간의 관계에서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뒤쪽에서 조립 방향이라든가 조립 순서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형상에서부터 형상 정보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는 게 특징 형상입니다. 특징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은 그 작업, 그 부품에 대해서 해야 될 작업을 결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공 특징 형상에서 어떤 구멍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거를 드릴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멍이라는 구멍 형태의 어떤 그 형상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이 형상은 드릴하고 관계 있으니까 드릴링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형상, 어떤 특별한 형상을 우리가 특징 형상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가공에 대한 특징 형상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추출해야 되는 것은 로봇 조립에 관련된 특징 형상들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 형상은 우리가 로봇에서 이 형상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하더라, 어디를 짚더라, 또는 어떻게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부품을 조립하더라,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형상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징 형상은, 여기서 말하는 특징 형상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로봇의 조립 동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형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폼 피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런 특징 형상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인식하느냐, 그거는 특징 형상의 어떤 기하학적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위상학적 요소를 체크를 하면 이런 특징 형상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린더 형태가 있다. 그러면 실린더 형태는 이렇게 이제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위아래가 막혀 있는 형상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런 형상이 조립되는 것은 그 실린더의 방향 형태의 아래쪽, 위쪽, 양쪽 방향으로 조립되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폼 피처가 그 특징 형상이 되는데, 이 실린더는 이제 어떻게 그 기하학적으로 또 위상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옆에 그 둥근 원통형이니까요. 원통을 이루고 있는 그 실린더 형상의 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는 평면, 원으로 이루어진 같은 지름을, 그 원통형 곡면의 지름하고 같은 그러한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만든 CAD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검색을 해서 발견을 하면은 이 부품이 실린더 특징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CAD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한 다음에 어떤 특징 형상에 맞는, 식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 특징 형상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로봇의 조립 계획에서 조립 방향이라든가 어떤 조립 그리퍼 로봇의 어떤 특성 오퍼레이션, 특성 활동들을, 특성 작업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그 형상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게 부품의 종류를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품이다, 이것이 이 아이템이 그것을 형상을 가지고 추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립품의 부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그 조립용 부품입니다. 뭐 볼트라든가 너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립용 부품인데 이런 것들을 형상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분리를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할 때 이 특징들을 봐서 그 부품들의 특징들, 형상 특징들을 봐서 그것들을 이제 추출해서 인식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이라든가 링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도 추출해서 따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에 똑같이 폼 피처 그 특징 형상에서 한 것처럼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위상학적인 특징들을 찾아서 이것이 이 부품이다라는 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이러한 그 어떤 스프링을 식별하는 겁니다. 스프링이란 특별한 부품을 식별하는데 그것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기하학적, 위상학적인 내용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서 있으면 그런 특징이 있으면 뭐 스프링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런 모델링을 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하학적, 위상학적 그 특성만 갖고 있지 않고 거기에 그 조금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변화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탭을 안전을 위해서 탭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뭐 홈을 파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규칙들을 적용해서 그게 그 부품이다라는 것을 하는데 어떤 노이즈 로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그림은 그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뭐 일단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프링을 식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들로 쭉 찍혀 있는 게 총 95개의 점들인데요. 그 중에서 36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스프링의 부품에서 나온 스프링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형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의 물론 형상이지만 형상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한번 분포들을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스프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어떤 그 패턴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패턴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등을 이용해서 어떤 분석 모델을 이걸로 학습시키면 이 분석 모델이 스프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특별히 그 형상을 다 찾아보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이런 파라미터를 잘 주면은 이 분석 모델, 학습된 분석 모델이 스프링을 알아볼 수 있겠다. 훨씬 빨리 계산이나 그런 것들을 적게 하고 훨씬 빨리 정확하게 그런 변화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뭐 탭을 준다든가 또는 어떤 변형을 시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별 방법이 그런 규칙이나 자료만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AI 방법을 이용해서 찾는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림으로 말씀드린 이제 스프링 구별 예를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시면 부품의 형상 요소 정보로부터 어떤 지표를 만들고요. 그 지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스프링을 이제 3D 설계를 할 때 순수한 스프링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여러 가지 변형을 주게 되는데 그런 거에 강한 그리고 훨씬 쉽게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